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러면 이제 데이터가 폭증하는 뭐 이런 생각들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피터 댄슨이라는 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2020년이 되면 의학 교육의 더블링 타임이 73일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이제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집에서 쓰는 골방 스타디인데요. 여기 보면 책이 하나도 없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공부를 어떻게 하나, 당연히 이제 구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폭증의 시대에 이렇게 구글을 했는데, 구글을 해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거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띄워주는데 이게 0.39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폭증의 시대라고 했는데 빅데이터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요즘 우리 시대에 이제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일경제에 재미난 어피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박형주 아주대 총장님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글을 내주셨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빅데이터의 모양을 새로운 유의미한 정보로 받아들인 미국의 스타트업 ISD는 기본적인 생체 데이터로부터 당뇨병 여부나 당뇨병 유형까지 자동적으로 알아내서 처방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빅데이터의 모양이란 얘기가 있고 스타트업 ISD가 있고 당뇨병 여부나 유형을 알아낸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국경제에 또 이분 이름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굿나 칼슨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굿나라는 영어 이름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G로 쓰고 G 칼슨, ISD는 골명사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ISD라고 제가 구글을 했습니다. 했더니 제 스펠링이 틀린 거를 교정을 해줬고요. 이 칼슨이 S가 2개였고 굿나 칼슨에 대해서 위키피디아가 이분의 그 가족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제 인물을 소개를 해주고 ISD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ISD라는 회사와 다이아비티스를 치니까 이 논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문이 나와서 이걸 이미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연구는 뭐냐면 1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구조를 갖지 않은 의무 기록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검사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노타입 한 거를 가지고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데이터의 유형 타이폴로지를 이제 적용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 데이터들이 서로 연관이 돼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보니까 이 세 개의 클러스터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타입 2 다이아비티스인데 첫 번째 타입은 이 다이아베틱 네프로패티나 레티노패티가 많이 생기는 그룹이고, 타입 2는 캔서가 잘 생기면서 그 세레브럴 바스큘라 디지즈가 많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타입 3는 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뉴럴로지컬 디지즈나 알러지, HIV 인펙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는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형화되지 않은 의무 기록, 사실 그 데이터 마이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과 제노타이핑, 그 다음에 이 임상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강의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튜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굿나 칼슨하고 이제 치니까 2016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그 강의가 제가 딱 듣고 싶은 그 그림에 대한 그 강의를 이분이 이제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잘 모르겠는 부분은 빨리 듣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굿나 칼슨이라는 스탠퍼드 대학의 명예 교수님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폭증의 시대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질문에서 굿나 칼슨의 강의와 그 타이폴로지컬 데이터 모델링과 그리고 그게 가지는 의학적 어떤 함의까지 그 지식에 이어지는 그 여정에서 제가 그 아주대 박형주 총장님도 만나고 굿나 칼슨이라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님의 강의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들었고, 그리고 이 강의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201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2021년 2월 달에 서울에서 이걸 들은 겁니다. 박형주 아주대 총장님은 그 글을 2019년에 쓴 거죠.
이 여정, 이걸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 여행 한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의 여행 동안에 제가 이렇게 그 4년 혹은 5년의 시간을 축약하고 한국에서 미국을 서로 연결하는 이 시공간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연결되는 경험,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줬던 도구들이 뭐냐면 컴퓨터와 인터넷과 구글과 유튜브와 같은 그 플랫폼이었던 거죠. 사실 이 매트릭스가 굉장히 예언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우리는 얼마 전과는 아주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게 1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 넷플릭스로 얼마가 이제 1분에 이 스트리밍이 되냐면 이게 40만 4,444시간이라는데 이게 해보면 1분에 46년치의 비디오가 스트리밍이 되고 1분에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그 비디오의 길이를 보면 1분에 500시간이니까 이걸 하루로 치면 하루에 82년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균 나이를 생각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을 영상으로 테이핑한 게 한 사람의 인생치가 하루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우리와 같은 화상회의로 하고 있는 그런 미팅이 21만 이게 그런가요? 21만 명이 지금 줌 미팅을 하고 있고 4,200만 메시지가 1분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지금 그 데이터가 2020년에 이 44 지타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지타바이트는 제가 좀 상상이 안 되는 데이터인데 2025년에는 163 지타바이트가 될 거고 이거가 지금 그러니까 제로 원을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기록하는 거를 12개 아톰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머티리얼을 다 거기다가 데이터를 세이브한다 그래도 현재와 같은 데이터가 폭증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181년, 그러니까 200년 이내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머티리얼을 다 그 데이터를 스토리지로 하는 매체로 써도 데이터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싱글 아톰의 데이터를 리코딩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싱글 아톰의 데이터를 세이브한다 그래도 지금의 속도라면 40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세츄레이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버크민스터 폴러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건축학자이기도 하고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소위 knowledge doubling time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념을 제시했었고 이게 뭐 과거에는 몇백 년씩 걸리다가 2020년은 12시간에 이제 knowledge doubling이 일어날 거고 이게 medical knowledge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3일 걸릴 거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그 가능해지는 저변에 있는 변화를 스매킷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이고요. 요즘 무슨 진인 삼호 어묵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학폭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가 소셜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한 것과 그다음에 그 매시브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널리틱스와 이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딩 시스템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가 강의 주제를 맡고 나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발달된 기술을 적용해서 현재보다 더 잘하도록 하는 거는 그건 디지티제이션이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새로운 밸류셋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 지금 예시해 보이는 이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는 이게 20년, 30년 전에는 없었던 회사들인데 예를 들면 우버는 이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하나도 없는 택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들을 그 사람들을 서로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비상업적인 느낌과 더불어서 운전자의 정보와 운행 경로와 요금을 주고 시간대에는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됐고 에어비앤비는 아는 것처럼 숙박업소 아닙니까? 숙박업소라고 말하기엔 좀 너무 좀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이런 소위 말하는
어코모데이션 프로바이더가 됐는데 여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호텔이 하나도 없는 거죠.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데 영향력이 큰 페이스북이나 자기 자체의 인벤토리를 갖지 않지만 가장 밸류어블한 리테일러인 알리바바와 같은 이런 플랫폼은 과거에 없었던 거죠. 이런 플랫폼이 가능해진 그 저번에 앞서 말씀드린 이 스매킷이라는 변화가 있고, 이것이 데이터로 충만하게 하고 끊이지 않게 연결하게 하고 이거를 프로세싱하는 파워가 커지면서 이런 게 우리 삶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원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2007년입니까? 그 애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만들기 전의 세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의학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할 때 제가 사실 이거를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가 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런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이제 우리가 디지털라이즈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디지털 풋프린트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풋프린트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모니터링 되는 시대가 됐고, 과거하고는 달리 이 우리 제노타이핑이 굉장히 쉬워지고 값싸지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정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에 40GB가 되는 이런 시대에서 개인 정보, 이런 개인의 의료 정보와 개인의 활동들을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고, 거기를 또 이 지노타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같이 컴바인하면서 2015년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우리는 의학의 텍소노미를 다시 쓰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인간 이해 혹은 새로운 의학의 이해를 지금 이뤄가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카디올로지스트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점을 없애고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는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를 키우는 그 러너 칼리지를 만들었던 에릭 토펄이 그 딥 메디슨이라고 최근에 쓴 거에 보면 자기가 처음에 우리나라의 청진기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번역된 이 소위 디지털라이징, 그 의료의 디지털라이징이 그 정보의 소유권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서 환자로 넘어가는 의료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지금 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칼슨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딥 러닝에 근거한 컴퓨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레큘러 레벨에서 사회적인 차원에까지 이르는 다층적인 차원의 각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페노타이핑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이런 딥 러닝이 의사들에게 부족했던 시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부족한 시간이 의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바빠서 못한다라고 하는 의료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인 휴메인한 부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분은 그 딥 메디슨으로 갈 때 딥 페노타이핑, 딥 러닝, 그리고 딥 엠퍼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이제 좀 인과학적인 변동을 보면 당연히 의료가 발전하면서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면 만성 질환이 이제 증가합니다. 만성 질환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버든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의학은 발전하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만성적인 질환을 지속적으로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의 민주화를 통해서 의사는 많이 알고 환자는 적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환자가 순응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의 문제에서 지금은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과 같은 환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움직임이 되고, 그리고 의료의 결국은 성과는 원인을 해결해서 그 원인이 없어지면 좋아질 거라는 환원주의적인 태도에서 환자와 함께 아웃컴을 같이 결정해야 하는 오픈 엔디드 엑스플로레이션으로 바뀌고 있고, 당연히 양적인 거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의료의 모델이 변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제너럴 리스트와 하스피탈 리스트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왜 미국에서 1995년 이후에 20년 안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전문가가 이들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은 앞으로 과거에 영웅적인 싱글 프랙티스를 하는 사람에서 지금은 팀원이거나 팀 리더가 되는 게 필요하고, 이번에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코비드-19 시작할 때 미국 그 전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 홉킨스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장 헬스 시큐리티가 안전하다라고 말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가장 인펙션이 많이 일어나고 가장 사망자를 많이 냈던 미국의 그 보건 안전에 있어서 취약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고요. 영국 데이터를 보면 이 간단한 직업에 직접 몸을 쓰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는 프로페셔널들이 안전하게 이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 소셜 디터미넌트가 무엇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변화는 이제 우리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이 주저함이 많이 있지만 환자에게 케어 기빙하는 시공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변화가 우리가 예상이 된다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맞추어서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학적인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큐어를 향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필요한 새로운 과학들과 지식을 가르치는 건 필요한데, 동시에 그럼에도 여전히 총체적인 경험으로서의 고통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이 케어의 문제는 더 많이 대두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교육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이거는 강조하는 거지만 지식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원천으로서 교수가 역할하던 그 교수의 역할은 이제는 많이 제한되거나 끝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MIT, 하버드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하버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의학교육 과정을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제 공부의 전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구글 자체가 이제는 동사로 사용될 정도로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2012년, 17년에 이런 아티클이 나오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이 꽤 오래전에 이제 이런 재미난 강의가 한번 있었는데요. 이때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학 교육을 하는 목적은 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어떻게 배울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의학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학습자들의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한번 이런 게 이제 학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정의가 됐느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place based than education에서 이제는 platform based than education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어느 특정한, 제가 지난주에 국제 심포지움을 하나 했는데 과거에 2,000명, 3,000명 오는 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했는데 한 4,000명 가까이 등록을 하고 지금 누적 조회수가 2만 넘어서 3만까지 가는, 그러니까 훨씬 시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칼슨 교수님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위한 시공간이 다른 시공간이 가능하다는 건 이번에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 있고, 그거는 굉장히 확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우리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양질의 교육 자원들이 거기 공유할 수 있고 또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서로 디지털로 연결돼 있는 시공간에서 학생들이 하는 학습 경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전에 평가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잘 설계된 평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들은 사실 학생들의 학습 그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니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버드 HMX에서 이 온라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할 때
특정 비디오의 3분의 학생들의 클릭이 멈춰 있다. 거기 클릭 수가 많다. 그러면 거기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 어려운가?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실질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러닝 어널리틱스나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우리에게 가능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학적인 이론과 데이터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HMX는 하버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온라인적으로 익스텐션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 렉츄리오라는 사이트는 가보면 공짜로 온라인 에듀케이션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WAMC에서 이 서베이를 해보니까 학생들 87%가 여기서 강의를 듣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엘서베어와 같은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교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에듀케이셔널 플랫폼을 짜기 시작했는데, 이거 아마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보셨을 때 알겠지만 학생들이 어느 슬라이드에서 학생들이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 학생들의 페일리어 레이트가 높으면 그건 대번에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학생들의 학습 자체가 모니터링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전통적인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공부는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지.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학교에 비디오를 켜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출석이다라는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헤아림이 과연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일대 다수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학생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획일적이고, 이건 제가 정한 속도로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참여하기 어렵고, 이건 당연히 시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이 고개를 많이 끄덕였고 학생들이 반응이 좋았어. 이게 과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저처럼 하는 강의는 죽은 거고, 학생들이 미리 공부하고 와서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것이 렉처라면 그 렉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이미 이제 4년 전에 썼고, 그게 지금 하버드 대학의 그 기본의학 프리클럭 과정에서 일주일에 4번 오전 강의만 하는데, 오기 전에 중요한 컨셉은 비디오로 공부하고 읽을 거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푸는 거를 바탕의 학습으로 하는 이런 모델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 까만 거는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뉴 패스웨이의 PBL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뭘 해도 공부를 잘하고, 이번에 CBCL을 해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더 격려를 받더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건 그러니까 교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는 이건 캐나다 데이터인데, 이 회색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저처럼 강의한 거고요. 요거는 그 조교가 플립드 러닝과 팀 베이스드 러닝을 했는데 그 교수 설계가 다른 학생들이 더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행이나 직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이언스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저도 오늘 여러 교수님들께 강의 자료 안 보여드렸는데, 저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런 분위기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준비가 늦어서 그랬고요. 근데 이렇게 플리핑을 하고 팀 베이스드 러닝을 하고 했을 때 이게 재미난 데이터인데요. 듀크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연합대학원을 만들 때 듀크 대학 교수들이 안 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미쳤냐? 내가 정신이 나갔냐? 강의하러 거기까지 가게. 그래가지고 영어로 인세인이 미쳤냐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준비했던 교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당신들 강의한 그 비디오 테이프만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 대신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 강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하드디스크에 담아주면서 그걸로 공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만 풀데이로 모여가지고 플립드 러닝과 팀 베이스드 러닝한 그 교육 모델을 팀 리드라 그랬는데, 이게 2010년인가 11년에 WAMC에서 혁신적인 모델로 됐고요. 이 학생들이 그 USMLE 성적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USMLE가 그 성적 이 스코어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듀크 대학 학생들보다, 미국 전체 학생들보다 평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과대학 그 학장단에서, 듀크 대학 학장단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일에 관여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던 부총장이 이게 그 프로버스트가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거 적용을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2007년에 듀크 대학이 이 듀크 NUS 프로그램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면서 듀크 대학은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듀크 대학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여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학교에 설계를 하고 그걸 굉장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런 교육적인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하는 홀로렌즈를 통해서 이게 버추얼 혹은 믹스드 리얼리티가 교육에 들어오는 거를 2019년인가 자기네의 10대 혁신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학교에 물리적인 건물이 없이 플랫폼만 가지고 하버드 대학보다 경쟁률이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낸 게 미네르바 대학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서울을 포함한 세계 7개 도시에 기숙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다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는데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타이핑, 반응, 또 학생들의 그 말 이런 것들이 이 실시간으로 녹색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노랑은 보통이고 빨간 게 공부 안 한답니다. 그러면 교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빨간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교육적인 기술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과 교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지식이 핵심인가를 교수들이 정해야 되고 그거를 컨텐츠 엑스퍼트로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다른 데 있는 거를 선택해서 제시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선택하는 거에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과정을 그리고 그 맥락을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진다고 할 때 이건 앞서서 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를 겪으면서 뭘 가르칠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면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철학적인 게 아니고요. 의학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조산아들을 엄마가 안아주는 캥거루 테라피를 했을 때 스킨십이 좋은 조산아들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동적이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다른 담배, 비만, 고지혈증 이런 걸 다 포함한 모든 것보다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외로운 거는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로 증명이 됐고요. 부부금술이 좋으면 이게 고용암도 그렇고 혈액암도 그렇고 부부금술이 좋으면 다른 조건들을 컨트롤하고 봤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서바이벌이 높더라. 그리고 내분비내과 의사와 그다음에 환자와의 엠파티가 좋으면 피지컬 컴플리케이션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학적인 관찰을 보면 생로병사에 있어서 인간은 굉장히 유의하게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인간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방기하는 거고 그래서 에릭 토펄이 이런 딥 페노타이핑, 딥 러닝이 나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딥 엠파티와 딥 커넥션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딥 커넥션을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우리는 주로 테크니컬 너리지를 가르치는데 이게 우리 생화학, 생리학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랙티컬 너리지는 내과, 외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티컬 너리지는 우리 프로페셔널리즘이나 이런 의료 윤리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버마스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근데 크리티컬 너리지는 사실은 거리를 뛰고 변혁적인 거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테크니컬 너리지나 이런 것들은 빨리 내가 거기에 수능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크리티컬 너리지,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 메디컬 에틱스조차 우리는 이런 인스트루멘탈한 테크니컬 너리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정보가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그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가 확장이 될 때는 정보 간에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과 그걸 돕는 의료인으로서 이 사람의 가치와 상황을 고려해서 의미를 결정하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료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개는 조금은 부족한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는 아직도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뭔가 환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때 필요한 게 이제 이런 저항적인 지식인데, 그리고 AI가 발전을 해서 쭉 보면 반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일은 AI가 대신할 거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로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의학 교육에 있어서 이런 uncertainty를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 교육을 우리가 뭐 한번, 이거는 사실은 디지털리제이션하고 이게 꼭 상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건 변하지 않는 네이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니컬한 널리지는 가르쳐야 되고요. 사회 속에 있으면서 프랙티컬한 널리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그 과학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 로지코 사이언티픽한 테크니컬 널리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고통하는 인간으로 남아있을 거라 그러면 이 크리티컬 널리지와 이 총체적인 경험으로서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의료인의 능력을 가르치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필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는 리플렉션으로, 그동안에 우리는 정답이 하나가 아닌 질문을 한 적이 있나? 대개는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또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교육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줘야 하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학생들은 배운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들이 배우는 거를 퍼실리테이트하고 가이드하는 적절한 챌린지와 적절한 이 격려, 인카리지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성찰적인 역량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공부를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강의도 들어보고 좀 읽어보고 했는데,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발전된 기술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 했는데, 과연 의학교육자로서 우리들은 과연 트랜스폼드 됐는가, 아니면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좀 용감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